네, 안녕하세요. 조현승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글자 그대로 하면은 사전적으로는 이게 뭐가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죠. 하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좋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인플레이션 딱 이러면은 인플레이션은 일단 오르면은 골치가 아프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골치가 아프고, 또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나서 막 수백 프로 이상의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죠. 정확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몇 %부터이냐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흔히 말할 때 보통 뭐 100% 이상도 넘어갈 때 흔히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선생님한테 인플레이션이 왜 나쁘냐는 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이제 제 친구들도 전부 다 저를 굉장히 비웃더라고요. 당연히 나쁜 걸 왜 물어보냐 그러면서, 막 다 한심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럼 너는 좋겠냐, 가격이 오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격이 오르면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더 비싼 값을 받고 파게 되고, 결국은 그게 임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세련된 표현을 쓰진 못했지만, 그때 제가 물어본 거는 다 같이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원점 아니냐라는 거였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네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답을 하고 정확한 답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플레이션이 왜 나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구매력이 저하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 근본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 모든 상품, 모든 서비스, 모든 임금이 동시에 대칭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르게 올라가게 되죠. 비대칭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실물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부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반면에 임금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연금을 받아 사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받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부가 재분배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재분배가 되는 게 평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물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부동산 아니면 뭐 아니 하다못해 다른 물건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익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저축률은 저하가 되고, 물건을 이제 빨리빨리 사서 물건으로 쟁여두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축률이 저하가 되니까 투자할 때도 굉장히 불리해지고요. 저축률이 저하되는 만큼 당연히 금리는 상승하게 되고요. 결국 임금은 시차를 두고 인상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압박이 강해지면은 그 다음에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도 같이 상승을 하는데, 과연 그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 올라가느냐,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그만큼 올라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시차만큼은 손해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에 결정된 연금의 경우에는 정말로 인플레이션율만큼 그렇게 연금이 조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 불확실한 겁니다. 결국은 연금 소득자하고 연금 생활자와 임금 소득자는 아무래도 좀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한 10%, 20%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100%, 200%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받자마자 사람들이 전부 다 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바꾼 다음에 그 현금으로 물건을 잔뜩 사게 되는 거죠. 먼저 물건을 쟁여놓는 사재기가 벌어져요. 요새는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그런 일들은 거의 없었죠. 사재기라 그러면은 어떤 물건의 품귀 현상이 있을 때나 그냥 간간히 나타나는 아주 특수한 현상인데, 예전에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70년대, 80년대에 가서 조금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졌는데, 70년대만 해도 일단 보면 집에 보면은 뭐 하다못해 휴지라도 잔뜩 먼저 사놓는 사람들,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흔히 보이진 않는데, 지금도 보면은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굉장히 높은 나라들에 보면, 뭐 요새 보면 아르헨티나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돈의 가치가 하루가 지나면은 금방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하루에 따라서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빨리빨리 물건을 사두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죠.
이렇게 되면 식당에서는 나중에는 메뉴 코스트라는 것도 생겨요. 그러니까 음식 가격을 갖다가 뭐 짜장면 한 그릇에 8,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 다음날 되면은 8,300원, 8,600원 뭐 이런 식으로 9,000원, 10,000원 이렇게 하니까 그런 나라들,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률이 아주 높은 나라들은 메뉴에다가 가격을 표시를 안 하게 됩니다. 그 메뉴 코스트라 그러죠, 그거를. 근데 단순히 그 메뉴를 적는 비용만 드는 게 메뉴판을 새로 만드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경제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또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그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겠죠. 우리 생활 물가에 어떤 게 영향을 주느냐? 당연히 뭐 우리가 이제 음식을 사 먹는다든지 아니면 가전 제품을 산다든지 하다 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다든지 이런 데 당연히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유틸리티 코스트는 늘어납니다. 전기, 수도, 가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저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을 살 때 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금리 부담도 같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크게 두 가지 그 학파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학파의 학설이죠. 첫 번째가 케인지안이고 두 번째가 그 머니터리스트, 그 통화론자들입니다. 그 밀턴 프리드만으로 대표되는 통화론자들이요. 먼저 케인지안의 견해를 살펴보면은 케인지안은 인플레이션을 크게 한 세 가지로다가 구분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면서 발생하는데 이건 경기가 호황일 때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 이게 그 경기가 호황일 때도 나타나고 큰 호황이 아니어도 정부가 갑자기 그 정부 지출을 늘림으로 인해서 통화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구매력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거죠. 사실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경기가 호황일 때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대응하는 게 그렇게 여러 가지 대응 수단이 있을 수 있죠. 정부에서 지출을 줄인다든지 금리를 인상해서 통화 공급량을 줄이는 이런 방식을 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더 골치 아픈 거는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결국 비용 측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흔한 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죠. 원자재,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을 할 경우에는 이 생산 비용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경기 침체하고도 같이 맞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썩 좋아지지 않고 경기가 호황이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대응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또 원자재 얘기를 했는데 원자재뿐만이 아니라 요새 보면은 에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건 뭐냐면은 식료품값, 에그리컬처럴 프로덕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인데 이거는 주로 식품 가격이라는 데 영향을 주는데 국제 곡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의 사료값도 많이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식물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먹는 육류까지도 가격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뭐 유제품도 마찬가지고요. 자, 요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빌트인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요건 뭐냐면은 임금이 너무 빠르게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생산성 이상으로 임금이 너무 빠르게 상승하면은 결국 회사에서 그 다음에 시간이 그 임금이 오른 이후에 임금 상승분만큼을 가격에 전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케인지안에서 주로 설명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은 더 단기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제가 통화론자들의 인플레이션 설명을 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게 왜 단기적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통화론자들은 그런 복잡한 다양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일단은 통화 공급량의 증가로 봅니다. 단기적인 그 가격 변동은 경제 자체의 자율 조정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바로 잡힌다는 거죠.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구매력이 그걸 못 쫓아가게 되면은 조금 있으면은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시차가 상당히 있긴 하고 이 시차가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도 두 학파의 의견이 엇갈리고는 있는데 이 통화론자들은 그러한 것보다 이 물가 상승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통화 공급량의 증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학파마다 이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바라보는 방식도 다르고, 이 통화론자들은 그래서 안정적인 통화 공급을 통해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어느 쪽이 더 맞냐 하는 거는 너무나 이거는 이제 논쟁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이제 연구들이 쌓여 있는데 그걸 오늘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는 것만은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통화 공급량이 아까 케인지안에서도 보면은 통화 공급량이라는 거는 분명히 영향을 주는 거고, 또 그 통화론자라 하더라도 케인지안의 견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더 근본적인 원인이 뭐고, 그러니까 대응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케인지안은 그때그때에 맞춰서 정부가 재정 지출이라든가 이런 걸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통화론자들은 장기적인 안정적인 통화 공급량,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가가 상승하면은 실업률이 감소한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필립스 커브라는 건데, 요게 사실은 이제 60년대에 나온 거고, 요거는 케인지안의 입장을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높을 때는 실업률이 줄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은 물가 상승률이 내려간다는 건데, 이 원인은 뭐냐면은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경기 호황을 의미하고, 이럴 때는 이제 실업률이 낮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반면에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구매력이 떨어져서 결국 물가 상승률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이게 필립스 커브인데, 요즘에는 이 필립스 커브가 정말로 있는 거냐, 이게 유효하냐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 필립스 커브가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통화 공급량과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주황색 라인이 그 통화 공급량이고, 밑에 있는 파란색 라인이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 그래프만 딱 놓고 보면은 통화론자들의 의견이 더 그럴듯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둘이 상당히 비슷하게 가는데, 다만 근데 이 90년대 이후를 보시면은 통화 공급량이 상당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간이죠. 20년 이상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이론이든지 이 현상을 갖다가 100% 완벽하게 설명은 못합니다. 하지만 두 학파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자기네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근거도 있다는 거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주요국의 물가 지수를 한번 봤는데요. 이게 제가 주요국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한국 이렇게 이제 5개 국가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요국의 물가 지수를 이제 2000년 기준으로 봤는데, 2000년에 그러니까 이 5나라의 물가 수준이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 나라의 물가 수준을 2000년을 100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2000년을 100으로 보고서 그때 이제 그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나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중국은 통계가 없어가지고 60년대부터 통계가 나오거든요. 갑자기 이제 60년대에 쭉 올라오는 걸로 나오는 이유는 그 이전에 통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쭉 보시다시피 일본이 뭐 잘 알려져 있죠.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로. 네, 일본은 2000년대 이후뿐만이 아니라 이미 90년대 이후에 물가가 거의 상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이나 2020년이나 물가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중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죠. 특히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고 요새 전쟁이 이제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이제 요즘에 나타나는 현상은 주로 비용 측면에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본만 유일하게 예외고, 일본은 약간 상승하는 정도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2019년 이후에 상당히 빠른 속도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봤는데요. 1960년대부터입니다. 네, 자료가 이때부터 있어가지고 쭉 보면 우리나라 물가 추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오르는데, 70년대 후반에 오일 샥이 있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 있고,
특히 80년대 이후에는, 그러니까 70년대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그 이후에 비교적 안정된 물가 상승률을 보였고, 우리나라도 2020년대에 들어와서 최근에 좀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부문별로 봤을 때 이게 재밌는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이 1985년, 그리고 주황색이 2000년, 그리고 회색이 2020년입니다. 총 지수로 보면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총 지수인데, 이 총 지수를 보면은 2020년에 이제 2000년보다 훨씬 높은데, 유일하게 물가가 계속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바로 통신비입니다. 이거 정말 기술 발달, 우리 통신 기술의 발달, IT 기술이죠. IT의 발달로 인해서 통신 부분은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5년하고 2020년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죠.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거는 역시 식료품하고 교육 부분입니다. 이쪽의 물가가 가장 높게 올랐고, 나머지 부분은 총 지수하고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의 특징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유사한 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결국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입 물가 상승. 이 수입 물가 상승도 당연하죠. 에너지하고 원자재, 그리고 식료품, 이런 가격이 다 오르기 때문에 이 수입 물가가 빠르게 올랐고, 이로 인한 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의 전조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생산자 물가 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또 수입 물가 지수를 이렇게 쭉 보면은 역시 수입 물가 지수가 가장 빠르게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수입 물가 지수죠. 이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이 수입 물가가 전체적인 그 인플레이션을 견인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부문별로 봤을 때 딱 보면은 석유류가 눈에 띄죠. 석유, 전기, 수도, 가스, 이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냐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은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친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의 특징은 낮은 성장률, 그리고 높은 물가 상승률, 그리고 높은 실업률. 결국 불황 속에서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 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상승률부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느냐? 근데 그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요게 나타난다고 해도 그 비율이 높지가 않으면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뭐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태에서 낮은 성장률이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침체로 보는 거지,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보는 사람마다 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확실한 해외 사례나 역사적인 사례를 보자면은, 대공황 같은 경우, 1920년대의 대공황,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970년대의 오일 샥, 이거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의 금융위기, 이런 시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정말 모든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또 정부에서 대응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1920년대 대공황에서는 지금 같은 그런 거시경제학 체계가 발달하지 않아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오히려 그 경기 침체를 더 길게 끌고 갔다라는 평을 받았고, 오일 샥 때부터는 통화론자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경기가 침체가 되더라도 일단은 그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쪽으로 많이 이제 정책을 쓰게 됐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대응으로는 그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식으로 그 당시에는 많이 인식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뭐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많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어떤 쪽의 원인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심하게 왔느냐.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실은 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그동안 양적 완화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장 먼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지나치게 많이 풀어놨던 돈을 통화 공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쪽 방향을 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제 정책이 대부분의 경우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뭐 그 인플레이션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아주 심도 있게 얘기하면서 뭐 거기에 대한 정책 방향까지 다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나중에 뭐 또 다른 강의나 아니면 또 오프라인 강의에서 각각의 대응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견해들, 아까 말한 케인지안과 통화론자 외에 또 다른 견해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